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카고 연은이 전비 활동 지수가 확정 국면을 지속했으나 전월 대비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세인트 연은 총재도 올해 내년 2% 이상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회복된 이후 적절하고 수개월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일 거라는 기존의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CBDC에 관련해서 전세계 디지털 화폐의 표준을 만드는데 연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으로 연준이 역 레포에서 강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제로금리의 역 레포 3,950억 달러를 막겠다라고 밝혔으며 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시중의 초과 유동성이 역 레포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내놓기도 했고요. 일본의 구로다 총재가 이번 질병의 산업구조 변화 속에 생산성 증가와 여부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89.84를 기록을 했는데요. 유로존 PMI 호조와 경기 회복 기대감에 유로화 강세의 압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요 연준 인사들의 인플레이션 발언과 더불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하락 마감 추이를 보여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압류된 비트코인 처분 어떻게 할 것이냐, 캠코 컨설팅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요새 경찰이 여기 쑤시고 저기 쑤셔서 어떻게 해서든 되게 웃긴 게 다른 건 뺏지 않고 비트코인을 혈안하고 있습니다. 예, 되게 웃기죠. 기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해당에 있는 규제기관들에 대한 입장이 이제 관계부처마다 좀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특히 은성수 씨에 있는 그쪽 금융 쪽에 소속되어져 있는 쪽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계속 시사를 하는 반면 나머지 쪽은 또 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몰수해서 최대한 팔아먹자, 좀 쟁겨놨다가 팔아먹자,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또 팔지 않아요. 시장이 좋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판다라는 게 전 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2017년도 11월 달에 정도 때 이미 대한민국의 법원 기준에서 이미 자산으로 인정을 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해당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자꾸 정부에 대한 그런 내용은 이번에 업비트의 뭐 거의 역대급 영업이익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뭐 5,500억 원, 뭐 매달이라고 했나요? 뭐 정확하진 않지만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 중에 하나는 그 내용이 좀 들어가져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오히려 기업에 대한 주가 가치로 인해서 그것으로 그 주가를 뭐 담보로 하든 뭐 그것에 대한 사채를 뭐 이용을 하든 여러 가지에 대한 옵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 제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자산을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좀 올라야 뭐 수합을 하든 어떤 특별한 상품을 제공을 하든 그것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부가가치를 좀 만들어내서 투자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재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 정부는 더욱더 타이트하게 약간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배경도 저는 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너무 내용이 길어졌네요. 네, 암호화폐 기치 프리미엄 노래 해외 ATM 카드 인출 제한이 있다. 이거는 뭐 제가 너무 일찍 알려드렸는데 이건 너무 늦게 나왔네요. 이미 다 막혔습니다. 굳이 그리고 하지 마세요.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라운드X에서 누구나 NFT 발행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좀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 피해 사례 조사한 적이 없다. 라고 나왔습니다. 6개 정부 부처가 어떻게 보면 입장적 차이가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죠. 누구는 이거 조금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달라. 뭐 과기부 입장은 그러하는데 뭐 나머지 쪽은 또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조사를 하려고 해도 입장이 서로 다르니 뭐 이야기가 뭐 됐겠습니까? 안 됐겠죠. 그래서 못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와이오밍 주지사가 암호화폐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600억 달러가 투자된 브로드밴드 확장 프로그램과 규제 마련을 통해 크라켄, 리플랩스, IOHK 등 암호화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리플과 에이다 그리고 크라켄은 조만간에 내년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와이오밍 쪽은 그냥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와이오밍 쪽이 이런 걸 하는 배경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천동네입니다. 예. 그런데 많은 자기네 동네 안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게끔 무언가를 산업을 끄집어 오게 되면 그게 그 재원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비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와이오밍주가 과거 때부터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도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반에는 저도 와이오밍주의 이런 행동이 과연 도움이 많이 될까 이런 의구심도 들기도 했었거든요. 그 다음으로 일론 머스크의 북미 채굴자 재생에너지 자료 제공을 예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채굴자들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북미 채굴풀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위한 채굴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라고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에너지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의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의가 나왔고 하이브, 라이엇 등 채굴풀을 언급하며 에너지 보고를 표준화하고 ESG를 추구하고 시장 교육을 위한 조직을 설립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SG로 공격을 언제든지 채굴풀 회사들이 당할 수가 있으니 야 너희들 그냥 이번에 너희가 쓰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출처본을 명확하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또한 연합 체계로 해서 이렇게 좀 단합된 모습을 하면서 그렇게 맞대응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라고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아크인베스트가 ETF GBTC를 추가 매집했다고 합니다. 뭐 아크는 상당히 비싸게 샀어요.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매집을 했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GBTC 쪽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평단을 좀 낮추고 어떻게 보면 그레스케일에 대한 운영 부분을 좀 더 높게 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레스케일과에 대한 연관성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1% 정도에서 투자를 해왔으나 그 비중이 좀 늘려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뭐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월 5일자 기준에서도 지금보다 4만 달러 더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크가요. 그래서 그때도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죠. 그 다음으로 이제 확실하게 이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다 보니까 코인베이스를 풀매수했습니다. 무엇을? 테슬라를 팔고 코인베이스를 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코인도 사지만 코인베이스에 대한 주식도 저는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내년에는 크라켄도 상장을 하고 업비트가 과연 국내냐 해외냐 아직 결정이 나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 해외에 나온다고 해도 저라면 코인베이스 쪽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코인베이스에 대한 주식도 좀 모아가는 전략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거든요. 그 다음으로
로빈후드도 조만간에 IPO에 대한 문을 연다라고 하니까요. 요것도 좀 신경을 잘 쓰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솔루션 기업의 글로반트가 1분기 50만 달러 규모의 BTC를 매수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지출 카테고리가 회사 보유 라이선스 클라이언트 계약과 함께 무형 자산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물리적 형태가 없고 사용 수명에 제한이 없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나무 대표가 해외 사업의 확대 계획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동남아 거래소 인도네시아 쪽에 하나 있죠. 근데 거래소가 거래량이 쓰레기예요. 네, 그 다음으로 대표가 NFT와 디파이 진출 가능성에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확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의 법인 부분은 존재를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정치적으로 카카오를 통해 가지고 조짐을 당할 수가 있으니 오히려 코인원도 했던 스테이킹 그리고 나머지 웬만한 뭐 해외 거래소도 스테이킹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업비트만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상당히 투자자보다는 눈치를 좀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게 더 맞겠죠. 그리고 BUSD가 1.2억 개 신규 발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미난 건 금감원의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이직을 앞두고 있다. 그것도 부국장 클래스입니다. 부국장 클래스. 되게 재밌죠? 네, 부국장이 평소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많고 금감원 내부에서 블록체인 전문가로 불렸다고 한다. 별도로 보직을 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취업 승인 여부가 상당히 관심이 뜨거워질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매우 재밌습니다. 이런 소식 나올 때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금감원 출신의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문가라고 하면 이때까지 과기부 나왔던 보고서나 한국은행에 나왔던 보고서의 그 정도 수준 정도는 분명히 이해도가 꽉 찬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저쪽으로 가는 배경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시장이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국장 사이즈면 연봉도 어느 정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JP모건의 코인베이스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암호화폐 시장 여전히 밝다. 왜냐,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은 조금 입장이 다르죠. 코인베이스는 무조건 위나 아래든 상관없이 둘 다 먹는 구조입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왜? 수수료 장사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무조건 롱만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선물에 취약한 사람들은 차라리 코인베이스 한 주, 두 주 정도씩 계속 사모으는 전략으로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어차피 테이퍼링 되면 달러 쪽이 미국 쪽으로 다시 흡성대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시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달러 환차익도 있을 것이고요. 일시적으로.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에 대한 그 자금이 다시 미국 안으로 또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형태로는 또 괜찮겠죠. 그리고 지금의 시장에서 올해 시즌이 어느 가격대에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코인베이스 주식도 이번에 업비트가 4월 한다치 영업이익이 자, 한번 보십시오. 1분기에 5천억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인 줄 아십니까? 1년 합계로 하면 2조에 2조. 2조에 대한 기준을 제가 한번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2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만한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자, 한번 보십시오. 코스피 2위 하이닉스가 과거 18년도, 19년도 때 2조 원에 가까운 정도씩은 냈습니다. 2조 원에 가까운 정도. 그 다음으로 현대차가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8위가 현대차 대략 2조 3천억 원 정도 있는데요.
뭐 올해 거는 아직 집계가 예상치니까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 이게 명확하게 맞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껴두고 한번 2020년도 때 추이를 보게 되면 2조 원이 얼마만큼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좀 느껴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정말 쉽게 벌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오히려 선물보다는 지금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어차피 테이퍼링하고,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진통으로 어차피 달러가 일시적인 강세를 보일 거고, 그 강세에 플러스 주식도 괜찮을, 약간은 눌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코인이 많이 올라가고 나서 한 번은 크게 조정이 나오는 패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뭐 제가 뭐 저번 시간에 다뤄드리기도 했지만 디파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점, NFT 이게 어느 시점에 연달아서 문제가 생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대한 리스크, 위험 리스크로 터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만큼 또 내려오는 만큼 또 수익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올해도 좋지만 내년도 좋다. 내려가는 패턴에도 내가 굳이 숏배팅을 떼지 않아도 롱배팅이 나와도 둘 다 먹는 구조니까 선물을 하실 분들은 차라리 주식을 사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저는 역발상적으로 그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공급 비율 큰 폭으로 하락했다. 비트코인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글래스노드 분석 업체가 제공한 차트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공급 비율은 감소해 2020년 가을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자, 모스코브 스키 캐피탈이 비트코인 공급 비율이 대규모 하락을 입증했음에도 차트를 공유를 해줬는데요. 이 차트가 그런 차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에서 제출된 IT 기업 글로반트가 그만큼 구입을 해줬다라는 측면도 다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좀 해왔던 내용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국민청원에서 올라왔던 여러 가지 글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이 어떤 게 나왔나? 사기죄는 무도한 범죄이다. 요새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 대한 사기도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단계가 좀 많다라고 해서 부모님 노후자금을 해먹었다. 억울하다라고 해가지고 올려놨던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4050 세대로서 정부와 언론에게 바란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성수 씨 금융위원장 계좌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네요. 되게 재밌죠? 그리고 이준석 씨가 최근에 핫한 인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머리보다 재산으로 1% 되고 싶다. 코인 투자 좀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자신이 코인 열풍에 보통 젊은 층과 다르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 의원이 200억 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나왔다. 이전에도 코인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으며 한 유튜버 채널에 나와 자동 투자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10억 원대는 아직 안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며 다른 방송에서 거래소에서 거래왕을 한 적이 있다라고 자랑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이런 발언을 했었을 때 가격에 비교해 이준석이 코인으로 떼돈을 벌었다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그건 실상과 다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최근에 핫해지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해당에 있는 당에서 대표를 뽑는 시즌인데요. 그 시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인데 뭐 해당에 있는 당원 관계자분들이 과연 이 분이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그럴지 아니면 정말 좀 생각과 지금에 있어서 뭐가 됐든 간에 한번 도전적이고 그런 거를 좀 높게 봐서 그렇게 될 것인지 그거는 좀 뒤에 결과가 나오겠죠.
시간이 뭐 알려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이분이 만약에 대표가 되면 코인 쪽 관점으로도 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 해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20대 코인 간풍이 있었다. 순자산 20대만 쪼그라들었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A씨라는 29세의 이제 가명인 직장인이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한 달치 월급 정도 손실을 봤지만 투자금이 더 넣었기 때문에 더 손실감이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 주가 29세 이하인 쪽이 중앙값이 3,152만 원이었는데요. 부채를 뺀 금액이 20대 가구 중 순자산이 가장 적은 집부터 순자산이 가장 많은 집까지 줄을 세웠을 때 3,152만 원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29세 이하부터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청년 실업률 추이도 상당히 높고요. 이걸 쉽게 내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점점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임금이 높아진다라는 게 역으로 지금 오히려 본인의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형태이다 보니까 고부가치에 있는 직업군 빼놓고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AI가 어디까지 발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신규 투자자 절반이 2030 세대라고 합니다. 그 대신 그게 보게 되면 거의 좀 보게 되면 30대 비가 가장 높죠. 그걸 좀 알 수가 있겠고요. 댓글의 분위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뭐 다 나쁜 얘기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ETF가 이제 보게 되면 6월 달러 거의 다 넘어갔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딱 하나가 있어요. 이미 지나갔죠. 근데 이거 지나갔으니까 거의 6월 달에 있는데 이제 6월 달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줄 것이냐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피델리티 것만 챙겨보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공식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자산 인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새로운 형태의 자산 클래스 출현을 실제 목격하고 있는 부분의 잠재력이 아주 크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가 이제 비트코인 보유까지에 대한 과정이라고 했는데, 자, 이번 컨센서스 인플레이션에 대한 채권보다 나는 비트코인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레이 달리오는 꼰대가 아닌다라는 거죠. 정말 돈이 될 만한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돈이 될 만한 쪽의 냄새를 맡아서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봐도 채권은 매력이 없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뮤추얼 펀드 부분에 있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 보험 회사들이 마땅한 수익처를 내기에는 채권에 대한 만기 연한을 좀 더 늘려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관점에 대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서 그거를 좀 해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괜찮은 상품을 만들어내던지 그래야 되는데 없어요. 네, 짧게 이야기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조금 그러니까 뭐 거기에 우리처럼 뭐 개미처럼 아니면 뭐 코린이처럼 막 야 우리 그 뭐 이거 연금에서 굴리는 운용회사가 뭐 거기에서 비트코인 50%막 한 방에 매집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막 수십조 원을 한 방에 매수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버드 재단이나 뉴욕 경찰의 연금의 운용 부분도 0.1%밖에 매집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것이죠. 뭐 미국뿐만이겠습니까? 나머지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대학병원에 대한 재단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나머지 사학재단 쪽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낫지 않겠냐. 그거의 뒷받침에 대한 근거는 코인이 앞으로 최적화되고 여러 가지 오류를 다 잡아내고 자동화 형태로 계속 잘 돌아가게 되면 여기 인건비만 세이브만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왜냐? 인건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생각보다 운용에 대한 코스트를 상당히 절감했으니 그 코스트 대비를 오히려
고객들한테 일부 나눠줄 수 있는 파이가 더 있으니까 생각보다 이자율은 기존 대비보다는 훨씬 더 높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코인이 또 시즌마다 또 좋은 패턴이 나오게 되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그라운드 X 크래프터 스페이스 출시, 누구나 NFT 제작을 가능하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토큰마다 메타데이터를 가져 고유의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이고,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위 변조를 불가능하도록 저작권 문제 해결 분야에 주목을 받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NFT인데요. KIP 17로 만든다라고 합니다. 클레이트 기반으로. 그래서 베타 서비스 기간에는 수수료 없이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네. 오늘은 한 요 정도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또 고민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4개월 안에, 3, 4개월 안에 최소 못해도 이 정고에 가까울 만큼은 회복을 해줘야지 괜찮은데, 회복을 못했을 때는 그거에 따른 우리 기회비용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되게 위험한 투자를, 하반기에는 위험한 투자를 한다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그 정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하반기를 맞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하반기는 정말 많이 흔들어 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어느 정도로 잡을지 각자 한번 머리에 대한 전략으로 잡아두시고, 정말 욕심을 끝까지 내다 보면은 다 날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빼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원로 한번 보십시오. 66% 이상이나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을 한 방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게 되면, 물론 월봉으로 보았을 땐 그렇지만 쉬지 않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본인의 목표 추이에 도달을 하면 적당히 익절을 하는, 하반기에는 적당히 익절하는 습관을 좀 생각을 가지면서 이 시장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